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153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정은주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축구 얘기 오랜만에 하면서 그쵸. K리그 개막을 맞아서 이제 강원 FC 올해는 이제 퐁당 징크스를 떨쳐내고 계속 연이어서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다. 뭐 우승권까지 아니더라도 파이널 A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해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파이널 A 잘한다 싶으면 갑자기 또 파이널 B로 떨어지고 강등권을 막 추락하고, 그러다가 또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 막 이런 게 너무 반복돼서 올해는 작년 준우승, 올해도 이제 파이널 A 안정적으로 좀 성적을 유지해 보자, 이런 야심찬 좀 기대 포부를 좀 품었었는데 이 개막전부터 바로 첫 단추가 1대2로 대구 FC 원정에서 패했습니다. 물론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또 대구 원정이 또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워낙 관중들 엄청 굉장히 많죠. 많던데요. 거의 뭐 유럽 축구 보는 것 같잖아요. 대구 경기, 대구죠, 대구. 네네, 대구 경기를 보면은. 근데 경기 내용 면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제골을 넣긴 했지만 가브리엘 선수가 이제 어떻게 헤딩을 해가지고 선제골 넣긴 했는데 경기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밀렸어요. 1대2로 진 게 다행이네 싶을 그렇죠. 정도로 대구가 한편으로는. 많이 놓쳤죠. 네. 많이 놓쳤고 결국에는 이제 버티다가 종료 직전에 이제 원더골을 먹히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뭐 가능성을 보자면은 그 이지호 선수가 역시 맞아요. 프리시즌 때 좋은 활약을 펼쳐서 좀 기대해 보면 좋겠다 했는데 어시스트도 하고 프로 첫 데뷔 첫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브리엘의 골을 도왔죠. 그래서 뭐 양민혁까지는 아니더라도 느낌이 좋다. 우리 올해도 좀 유망주들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지호도 이유연 선수도 활약이 좋았는데 맞아요. 그렇게 일찍 뺐냐고 또 팬들은 좀 원성을 사고 있긴 한데 왜 안 뺐냐 그런 얘기도 있긴 하고 네. 모르겠습니다. 이 정경호 감독이 또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시행착오가 있겠죠. 네, 이제 벌써부터 뭐 우리가 연습 경기 했다고 바로 또 뭐 성적이 나면 좋겠지만 맞아요. 네. 조금 뭐 적응 기간도 필요하고 컨디션도 그렇게까지 막 조절이 잘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홈 경기에서는 이제 최상의 컨디션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경기 한번 기대해 보죠. 이럴 때 빨리 끊어야 이제 좀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될 텐데 홈 개막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잠깐 해보면은 우리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를 점차 회복해가는 어떤 과정에 있는데 회복하고 있는 거 맞겠죠? 8부 등선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곧 있으면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립니다. 25일에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선고만 남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는 보통 이제 3월 중순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그 박근혜 탄핵도 기억하시겠지만 3월 초인가에 제가 기억하고 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정호 씨랑 같이 그때 이제 우산동이었는데 우산동 방구석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생중계를 그때 3월 초에 해서 이제 5월 초에 대선을 했었죠. 이제 3월 중순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5월 역시 중순쯤에 대선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때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는 이제 당초 예상은 그거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어떤 분들은 뭐 2월 뭐 탄핵 얘기하고 뭐 4월 네. 대선하기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변론이 또 추가로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헌재 입장에서 너무 빨리 하는 거는 부담스러웠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각 언론에서는 이게 5월 대선이 될 경우에는 뭡니까, 이게 이제 황금 연휴랑 좀 겹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헌재가 이제 또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헌재 선고가 3월 6일이나 7일에 날 경우에는 대선이 이제 5월 2일 금요일이 유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금토일 그리고 월요일이 이 석가탄신일이에요. 화요일이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입니다. 원래 그러면 그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니까. 그렇죠. 겹치니까. 그래서 금, 토, 일, 월, 화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된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투표하고 가니까 낫지. 차라리 요건 낫지. 근데 문제는 이제 연휴 뒤로 투표율이 갈 경우에, 예를 들어서 3월 10일이나 뭐 11일, 12일, 13일 이럴 때 이제 선고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5월 7일, 8일, 9일이거든요. 수목금 중에 수목금으로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연휴의 막바지에 투표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긴 연휴면은 보통 해외여행 가기도 하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투표를 조금은 소홀하게 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이렇더라도 뭐 사전 투표하고 떠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 토일 월화 운 좋게 연차를 다 써가지고 뭐 수목금 토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탄핵 심판이 좀 더 늦어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 3월 14일이나 3월 17일에 선고가 났다. 그러면은 5월 12일, 13일, 뭐 14일, 15일 이럴 때 이때까지 이제 네네. 미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토일 월화 수목금 토일 월화 뭐 이런 식의 연휴가 되니까 근데 이 정도 되면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여간 뭐 연휴와 이제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언론에서는 이제 투표율 저하를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통설이 있잖아요. 투표율이 낮으면은 조금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좀 불리하다. 네네. 아니면 진보 정당들이 좀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근데 요즘에는 또 뭐 투표를 양쪽에서 다 올리려고 많이들 노력을 맞아요. 하는 것 투표율이 같더라고요. 높다고 해서 꼭 민주당에게 유리했던 것만도 아니고요. 네네. 낮았다고 해서 민주당에게 불리했던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은 볼 수 없지만 하여간 뭐 이것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저 얼마나 쉴 수 있냐고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되게 이 5월 첫 주가 또 이렇게 황금 연휴고 되다 보니까 이거 주목을 받네요. 이런 좀 일정도. 한가해. 뭐 탄핵은 당연히 되는 거고 네네. 대선을 언제 하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변론 이 과정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탄핵이 인용이 안 되는 것도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안 되면은 뭐 연휴고 나발이고 그냥 들고 일어나야지 뭐 어떻게 이거 큰일 나는 거지.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양양군에서도 탄핵이 진행 중입니다. 네네. 우리 김진아 양양 군수 주민 소환 투표가 한창입니다. 오늘부터 사전 투표 맞아요.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오늘 내일 사전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디서 투표할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꼭 네. 아마 본인 거주 근접지가 아니더라도 그쵸. 우리 뭐 네. 어디서든 사전 투표할 수 있잖아요. 총선이나 대선 보더라도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 아마 양양군 어디서든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양양군 안에서 해야 됩니다. 투표 그래도. 네. 어디서든 투표소가 설치된 양양군에 설치돼 있겠죠. 어디서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다들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녹음하고 있는 현재 투표율이 3.03%라고 본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주민 소환 투표가 이제 개표가 되려면 이제 성립이 되려면 33.3%를 넘어서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민 네. 3분의 1 대략 한 8,000명에서 9,000명 사이 투표를 해주셔야 돼요. 유권자의 11배가 더 필요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에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주말을 네. 맞아서.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본투표예요. 26일이. 이때는 오전 6시부터 또 밤 8시까지 좀 길게 투표 시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또 네네. 투표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본투표 날에 6시 퇴근하고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이땐 다릅니다. 네네. 보궐선거와 같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더 길게 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양에 사시는 청취자분들은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양양에 혹시 지인이 있으신 또 다른 지역의 청취자분들도 한번 투표를 권유하는 맞아요. 네. 또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과연 주민 손으로 직접 군수를 끌어내리는 모습 역사상 최초로 볼 수 있을지 이것도 민주주의를 회복해가는 한 그쵸. 과정 네. 우리 지역 단위에서 또 볼 수가 있겠지요. 이게 또 어떤 그 결과로서 나와줘야 이런 맞아요. 노력들이 앞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참고로 우리 김진아 양양군수 주민 소환하는 이유는 아직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뭐 강제추행 혐의, 네네. 뭐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인사개입 의혹 등등등 있습니다.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부끄러워서 우리가 끌어내려야겠다 해서 주민 소환 추진을 했고 결국에 이제 성립까지 시킨 상황입니다. 지금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하여간 투표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주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쯤에서 저희 한번 후원 멘트 읽어주시죠. 좋습니다. 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 슈퍼 땡스 슈퍼챗 네. 다 환영을 하니까요. 많이
환영합니다. 네,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자, 그리고 원주 안쪽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쯤에 한번 정리해가지고 오랜만에 또 댓글 읽기 시간, 맞아요. 이야기 읽기 시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 원주통신 153회 원주 하는 척 153회 1부는 한 주간의 강원도와 원주의 주요 이슈를 논평하는 원주통신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내년 6월 3일이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났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거의 저녁 직전에 이제 지방선거 했었는데 그쵸. 원주시장 바뀌는 모습을 군대 안에서 다음날 이제 뉴스 휴대폰 받아서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저희 뭐 원주는 저 개편하고 초반에는 야 아직도 많이 남았다 뭐 이런 얘기 그때는 하기도 뭐 했었는데. 바로 시작이었죠. 민선 네. 8기 딱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유튜브 체제로 지금 맞아요. 개편을 네. 했을 때니까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로 467일이 네.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사는 그래서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네네. 차기 원주시장 후보로 누가 나올 것이냐. 솔직히 다들 관심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변에서도 요새 말이 많아져서 누가 나올 것 같아 도대체. 이제 슬슬 또 몸 풀어야 되니까 한 번 더 한대? 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안 그래도 요즘 좀 몸 푸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네.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좀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군들이 좀 불펜 피칭에 나서고 오. 있더라고요. 불펜에 누구 있는지 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봐야겠죠. 그쵸.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지난번 선거에서 한 7%포인트 차로 졌잖아요. 원광수 이제 후보한테.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서력을 해서 원주시 정부를 되찾아오겠다, 정권 탈환하겠다 벼르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출마 예상자로는 역시 지난번 선거에 나왔다가 아하. 떨어졌던 구자열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재도전할 게 확실해 보이죠. 맞아요. 지금 원주 내일 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보통 이제 우리 이런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맘때쯤 돼가지고 싱크탱크 만들어서 이 지역의 발전 앞으로의 담론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화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싱크탱크 좀 모양새 좋게 만들어서 맞아요. 가잖아요. 그런 행보를 보여.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겠다. 맞아요. 네.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동시에 또 포럼 같은 것도 여시는데 마침 이제 또 구자열 이제 전 비서실장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상지대에서 2025 시대전환 원주 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제가 불확실한 위기의 시대 원주 다시 읽을게요. 네. 불확실한 위기의 시대 원주 희망을 위한 대전환 이게 주제입니다. 대전환. 대전환. 이 포부가 아주 크지 않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사실상 선거를 위한 싱크탱크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겠다. 그런 걸 좀 선언하는 자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환을 해야 된다. 대전환.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어쨌든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내가 뭔가 전환을 해보겠다. 그럼요.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구자열 이 원주 내일연구원 이사장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자열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주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여야 하며 시민이 정책을 만들고 권리를 누리는 시민 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2025 시대전환 원주 포럼은 단순한 담론이 아닌 실천을 통해 원주의 내일을 그려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가장 확실한 실천 방법 보겠습니까? 무실동 1층으로 가는 거죠. 시청로 그럼요. 1층으로 가는 게 가장 네.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거 아니겠냐? 지역 정가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싶습니다. 일단은 뭐 본인도 뭐 어쨌든 뭐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재선 도전에 네. 대해서. 왜냐면은 뭐 지난번에도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이제 거의 다 아깝게, 이긴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물론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아까운 건 아니었어요. 7% 포인트 차면은 이제 근데 여론조사나 왜냐면, 이런 거 봤을 때. 초반에는 뭐 15% 이상도 차이가 났었으니까.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너무 좀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고 자만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질 줄은 몰랐던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절치부심.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와신상담. 와신상담 네. 뼈를 깎는 마음으로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날 포럼을 보면은 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다짐을 좀 우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준비를 하겠다 그렇죠. 이런 모습이 아닐까. 네. 사실 이게 말이 나와서 그렇지 이제 구자열 그 이사장이 그 벌써 세 번째 도전 아니겠습니까? 2018년에도 경선에서 맞아요. 도전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2022년 경선 통과해서 본선에서 이제 떨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는 될 때가 됐다. 우리 원창목 전 시장도 세 번째 만에 됐던 거 그쵸, 아닙니까? 그쵸. 2002년, 네. 2006년 낙선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구자열 이사장도 그런 그림을 노리고 단계별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후보군입니다. 그 다음으로 출마가 확실시되는 분은 역시 광문근 원주시 의회 부의장이죠. 우리 미스터 원칙주의자. 미스터 원칙주의자 재선 원주시 의원인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분도 이번 주에 포럼을 엽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20일 오후 2시 원주문화원에서 상원 포럼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친환경 도시 기반 구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미세먼지 포함해서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네네. 또 장애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 포럼에서 좀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광문군 부의장이 좀 선거 출마 채비를 공식화하는 자리로 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포럼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모양새예요. 근데 확실히 어떤 면에서 이렇게 포럼의 제목들 주제들 이런 것만 봤을 때 아무래도 저희도 뭐 누차 지적하긴 했지만 원광수 시정의 약간 그런 문제점들 아니면 비판 지점들이 이런 환경 쪽에 또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실제로 시정 네. 질문에서 이제 광문군 부의장과 원광수 시장은 직접 이렇게 질의를 주고받기도 했잖아요. 네네. 환경 문제 관련해서. 그러면서 광문군 부의장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저렇게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냐.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도 뭐 주차장이나 뭐 이런 관련 질의를 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네. 약간 그런 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문군 부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재선 시의원으로서 가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원주의 역사를 축조하는 심정으로 포럼을 발족하게 됐다. 역시 이제 건축 쪽의 전문가다 보니 그러니까요. 축조하겠다는 이런 표현이 또 들어간 점이 인상적이기는 해요. 대전환, 그렇죠. 축조. 축조. 네. 대결입니다. 대결. 대전환과 축조의 대결. 어쨌든 새로워야 된다. 그렇죠. 네. 누구나 뭐 새로운 이제 도전하는 후보들은 그런 아젠다를 던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일 네. 것이고요. 자, 일단 구자열 광문군 뭐 포럼 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채비를 하는 가운데 여기에 또 하마평에 오르는 분 바로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박윤미 강원도의회 부의장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강원도의회 부의장을 또 2번이나 했고 강원도의원 지금 3선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관록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또 탄탄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도의원 3번 했으니까 사실 뭐 더 할 건 없잖아요. 뭐 그쵸. 도지사 네. 바로 나갈 거 아닌 이상은 이제 한번 단체장도 해봐야 된다. 아니면 뭐 의장의 욕심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의장해서 뭐 이게 뭐 다수당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단체장 한번 나가는 게 낫지. 그쵸. 그죠? 네. 전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원일보 보도를 보니까 박윤미 부의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과 지역사회 인사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건 뭐 사실상 경선 출마를 시사한 거죠. 네. 네. 다양한 의견 이런 거 나오면은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원주 쪽이 지금 뭐 세력 분포가 복잡해졌잖아요. 특히 맞아요. 저희도 네. 예전에 그 원주갑의 여준성 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어떻게 보면 원창묵 전 시장을 필두로 한 뭐 이런 표현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구주류, 구당권파 그러니까 안 좋은 뜻이 아닙니다. 네네.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신당권파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구당권파를 또 대표할 만한 후보가 또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쵸. 지금 마땅한 그런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원창목 전 시장이 직접 나오겠습니까? 뭐 4선 도전하겠습니까? 뭐 오세훈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혹시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비교적 원창목 전 시장과 가까웠던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는 네. 박윤미 부의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도 바로 직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기상으로도 박윤미 부의장이 이제 도전할 만한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구도로 봤을 때 구자열 이사장과 광문군 부의장 원주 을 쪽이 아무래도 지지 그쵸. 기반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박윤미 부의장은 원주 갑 쪽이죠 아무래도. 네네. 그럼 이게
삼자 필승론이라 그래야 되나 옛날에 그런 비때면 그러니까 세 명이 출마하면 원주 을은 분열될 것이고 갑은 잡고 가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박유미 의원 유리한 구도 되는 거 아니냐 삼자 네네. 필승론 아니냐라는 얘기 제가 그냥 개선을 설 수도 있죠. 네, 제가 그냥 하고 이게 있습니다. 네. 그또 현실 정치에서는 이러한 표 계산이 또 중요해요. 아 그럼요 이게 다 전략이고 네, 어떻게 맞아요. 하느냐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또 뭐, 경선 과정에서는 물론 대국민 투표나 대국민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또 그 지역 내에서의 당원의 투표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보통 뭐 아마 저 시민 경선으로 가가지고 뭐 시민 50% 당원 50% 이렇게 네네. 갈 텐데 약간 그 절묘한 당심과 어떻게 민심을 조화롭게 이제 챙기는 사람이 맞아요. 어떻게 될 네. 것이냐. 근데 그럴 때 어쨌든 지역 기반은 중요하다. 맞아요. 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선을 통해서. 자 그리고 아니 뭐 후보가 많아 민주당니까 뭐 야, 하마터면. 아니 확실히 그 야당의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런 도전자가 부분에 많죠. 있어서 네. 이분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지난 지방선거 때 원주시장 경선에 출마를 했었던 최혁진 전 청와대 비서. 물망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로 또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 비전 수립이 급선무이고 때가 되면 방향을 정하겠다. 아니라고는 안 하십니다. 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약간 저는 요 1단계 정도로 느껴지는데 아, 그래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겠다가 그런가? 2단계. 아 그래요? 그리고 2단계가 이제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맞아. 단계가 좀 있죠. 네네. 어쨌든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민주당 시장 경선에서는 이제 구자열 후보가 57% 정도 얻었었고 네네. 최혁진 후보가 한 9% 8% 정도 얻어가지고 사실 격차가 꽤 났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최혁진 후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에서의 활동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직력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중앙에서 또 활약하거나 아니면 비서관으로 활약을 하거나.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도 그렇게 당 활동을 열심히 했나? 나는 잘 모르겠네. 뭐 새진보 연합인가 거기 가지고 맞아요. 막 네. 그랬었잖아요. 좀 이게 제가 그래가지고 크게 뭐 이렇게 시장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의문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새진보 연합으로 가면서 그 뭐야 더불어민주연합이었나? 그 지난번에 맞아요. 총선 네네. 그 위성정당 거기에서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16번인가를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네. 14번까지 당선됐죠 네. 그때 민주당이. 그러면 지금 승계 2순입니다. 앞에 2명만 사퇴하면 배지 나는 거예요. 네. 여의도 가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던지고 시장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보시면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기다리지?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만약에 정권 네. 바뀌어서 그렇죠. 비례대표 한 2명 네. 정도만 뭐 입각 아니 어디서 청와대로 가든 네네.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승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임기나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2번의 순번이면은 이건 뭐 거의 보면은 보통 2명 네. 정도는 승계되거든 어떻게든. 이게 뭐 대입도 예비 1번의 저주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예비 2번인데 포기할 겁니까? 끝까지 가야지. 그쵸. 깔끔하게 포기하고 뭐 딴 데 갈 아니 겁니까? 그리고 원주시장 만약에 후보로 됐을 때 내가 단독으로 이걸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렇죠.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의 조직 기반으로 봤을 때 맞아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 공중전도 한계가 있고 물론 최혁진 이 전 비서관이 뭐 시민사회 이런 조직력은 뭐 있을 수도 그쵸. 있죠. 워낙 네. 활동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근데 또 당은 또 다릅니다. 네. 우리가 당내 그런- 조직력이라는 거는 예전에 네. 뭐 그런 과거들 많이 봤잖아요. 시민사회에서 탄탄했던 분들도 당에만 가면은 당심에서 많이 밀리는 안타까운 이 상황. 네. 그런 걸 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도 언급이 되네요. 최석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노동위원장. 이분은 지금 직위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더불어민주 네. 당원이십니다. 이분도. 언급은 되더라고요 언론에서. 오. 근데 항상 뭐 총선 후보군에도 오르시고 뭐 시장 후보군에도 오르시고 뭐 항상 이제 언급이 되셔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출마는 안 하시는데 네네.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치적 행보를 지금 꿈꾸고 계시는지는 한번 살펴봐야겠죠. 최석 후보는 저는 이렇게 한창 친구들과 이 지역 정치에 그래도 뭐 투표나 이런 데 관심이 있을 때 그때 권성중 후보 그러면 시절에 2016년 정도 아마 그쯤일 거예요. 그때 총선. 이제 안타깝게 떨어졌을 때 최석 후보도 정의당 후보로, 정의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나왔었죠. 네. 그 당시에 맞아. 그 당시가 그랬죠. 저기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맞아요. 야권이 세 네. 명으로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방금 들린 소문은 뭐 국밥집에서 단일화 회동을 했으나 불발됐다. 그런 게 있어요. 뭐 정의당으로 다 밀어주자 뭐 이런 얘기 얘기해도 죄송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가의 소문은 있었는데 단일화가 불발되면서
되면서 네네. 권성중 후보가 전국에서 아마 세 번째로 적은 표차로 맞아요. 거의 뭐 200표도 안 되는 차이였던 그쵸? 것 같은데 네. 약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름 존재감을 발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희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야 이 최성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같은 원주고라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뭐 좀 동병상련의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가셨다. 네, 그런 그때 거. 이제 내일이 딱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남아 있는데. 하여간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실지 원래 정의당에 있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갔는데 네네.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이렇게 뚜렷한 어떤 뚜렷한 행보. 그러니까 물론 공개 자리에는 많이 나오시긴 맞아요. 한데 네.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권성중 씨는 요즘 뭐 하시나? 그러게요. 변호사 사무소는 간판을 항상 무실통에서 보는데 하여간 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심은 민주당보다 여기가 더 재밌을 수도 있어. 국민의힘. 이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묘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자 일단은 우리 시장님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은 나오지. 원광수 시장은 재선이 매우 유력합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지금 저 정무비서 라인도 다 교체를 하려고 네네.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선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원광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대적을 할 만한 당내 잠룡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강원일보에서는 좀 아리까리하게 쓰긴 했어요. 뭐 이제 CEO 기업 CEO 출신 인사와 대학 교수 출신 인사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몸은 풀고 있다, 생각은 하고 있다. 요 정도 기사는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는 것 자체도 어쨌든 원광수 시장의 재선에서의 그 당내 경선도 모르겠다 이런 걸 풍기는 거 아니에요? 한편에서는.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그 기사에 언급되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거 흥행을 위해 경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 급변하는 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 경쟁력 높은 후보를 앞세우는 것이 당의 방침이자 순리라고 했는데 경선 무조건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 근데 보통 자기 당이 시장을 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그렇게까지 안 하지 않아요? 그쵸. 아니 웬만하면 그래도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원광수 시장이 아직 뭐 하고 있으니까 그쵸. 뭐 더 두고 봐도 이래야 되는데 선거 흥행을 위해 경선을 거쳐야 될 것. 경선 무조건 하겠다. 아니 대놓고 묘합니다. 이거 뭐야? 그리고 경쟁력을 있는 후보를 내겠다라는 것 자체가 급변하는 정치 지형. 지금 정치 지형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경쟁력 높은 후보라는 것은 지금 원광수 시장의 경쟁력이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아니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방증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하여간 박정아 원주가 국회의원하고 원광수 시장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박정아 의원이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원광수 시장한테 정무라인 좀 교체해라. 이게 뭐냐, 잡음이 왜 이렇게 많이 나냐 했는데 맞아요. 교체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광수 시장 지금 정무라인이 막 직권 남용 혐의 뭐 원주청 게이트 줄줄이 연루돼가지고 지금 뭐 수사되고 뭐 시끄럽잖아요. 하여간 뭐 비리 의혹에 다 휩싸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교체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긴 직후에 교체한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선거 준비를 위해서 이제 교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아직 교체가 안 됐습니다. 2명은 저기 정무비서랑 이런 사람들 지금 신성장 비서관만 나갔지.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거. 그리고 오히려 한술 더 떴죠. 자기 측근으로 어떻게 보면 채운 특별 보좌관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 박정아 의원의 요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박정아 의원으로서는 이 원광수 시장 이거 절레절레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당내 분위기가 묘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방간에 또 김한섭 후보가 지난 선거 때 떨어졌잖아요. 그것도 약간 이제 원광수 시정에 어떻게 보면 실정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겠냐 여론에. 그러니까 김한섭 후보 쪽도 그렇게까지 이제 원광수 시장 쪽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 관계자의 코멘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원주 시의원들 행보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시정부 여당을 또 예전처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은 또 아니에요. 맞아요. 은근히 아무리 여소야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은근히 저기 그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견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탈당 사태도 되고 났잖아요. 3명이 탈당해가지고 지금 여대 야수가 붕괴하는 이 원광수 시장 탓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그럼요. 당연히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당에서는 좋게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과감한 코멘트가 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이런 가운데. 그래서 누가 나올 거냐? 그럼 국민의힘 경선 지나가면 했는데 원주신문 이번 주에
한 명 하마평에 올려놨습니다. 바로 김보혁 신한대학교 글로벌 통상 경영학과 부교수. 아까 교수 출신 인사라고 강원일보에서 얘기했는데 혹시 이분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분이 당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원주을 당협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원래 당협위원장은 김한섭 네. 씨였는데 김한섭 씨가 지금 환경부 장관으로 가면서 네네. 공석이 됐는데 여기 이제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 교수 자체가 김한섭 환경부 장관의 또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 김한섭 후보가 뭐 이 총선도 나오고 원주 맞아요. 출신의 네. 차관으로 이렇게 띄워주는 거 보니까 이 시장 나올라는 거 아니야 이거? 이랬는데 저희가 근데도 이게 어쨌든 이게 뭐 급이 안 맞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장관으로 가버렸어. 네. 차관이었다. 그러니까 차관은 뭐 시장 할 수 있지. 네네. 육동안 시장도 차관이었는데 하잖아요 춘천. 근데 장관이 시장하는 거는 좀 이것 좀 체급이 안 맞는다. 국회의원으로 바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도지사로 가거나 그쵸. 그럴 수밖에 네.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김한섭 장관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 김한섭 이 장관의 측근인 김보혁 교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원주신문은 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벌써 작년 12월에 싱크탱크인 원주 연구소를 발족해서 본격 활동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환경과 관련한 뭐 포럼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몸풀기 들어갔어요. 어떤 면에서 여기도 환경을 언급한다는 그러니까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주 신문에 작년 2월부터 매달 칼럼을 기고 중에. 그러니까 원주 신문에 띄워주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원주 신문도 몸풀기. 네. 그래서 이 김보혁 교수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면은 원주 신문 들어가서 김보혁 이렇게 세 글자 검색하고 글을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혹시 이제 원광수 시정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 좀 맞아요. 글들이 네. 있어요. 뭐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전향적인 모습이 담겨 있는 네네. 내용도 있고 원광수 시정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맞아요. 겁니다. 네. 그리고 치악산 케이블카 추진할 때도 수기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아카데미 극장 같은 사태가 일어났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아카데미 극장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안 된다. 이게 약간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원광수 시정을. 네. 그거 어떻게 보면 조금 결이 다릅니다. 원광수 시정. 그리고 한편으로는 치악산 케이블카 이제 역점적으로 또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도 맞아요. 들어가 있고 절차가 중요하다. 네.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원광수 시정보다는 수준 높은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관점을 갖고 있지 네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죠. 뭐 글은 또 그렇게 쓰고 맞아요. 원광수 시장을 뭐 기자 시절에 안 그랬겠어. 다 기자 시절에 다 비판하던 게 이제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시면 원주신문에서 칼럼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나중에 이분이 더 진짜 공식화가 되면 네네. 시장에 도전할 것 같으면 그때 저희가 한번 또 칼럼을 분석해 정리해서 보실까. 네. 이게 글이 박제된 게 이럴 때 우리한테 또 도움이 되고 후보자한테는 또 이게 긴장할 만한 또 사유가 되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한번 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롭긴 하네. 어쨌든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로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분이 원광수 시정에 대해서 다소 좀 비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근데 뭐 상식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원광수 시정에 대해서 이미 상당수가 비판적이라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건 뭐 그냥 재미로 하는 소리입니다. 경선 무조건 하겠다잖아요. 네네. 거의 뭐 무조건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근데 만약에 경선에서 원광수 시장이 이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 현역도 얼마든지 교체됩니다. 네. 무섭습니다. 이 우리 바로 직전 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 교체됐죠. 네. 이재수 시장에서 육동환 시장으로 경선에서 교체됐잖아요. 맞아요. 현역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이든도 해리스로 교체가 되듯이 안심할 수가 없어. 현역이라고 안심할 수가 없다고. 원주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질 리가 없습니다. 안 벌어질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세가 전국 정세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도 국민의힘도 지방선거로 이제는 져서는 안 되는 그렇죠. 위기 의식이 더 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꼭 이겨야 되는 아까 말한 그 경쟁력 높은 후보를 앞세워야 할 것이고 맞아요. 원광수 네. 시장이 얼마나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인기가 있는지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워서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원광수 시장 경선에서 떨어지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 불복하고. 경선 불복 혹시 무소속 출마 야, 설이 그냥 한간에 뜬 소문처럼 나들고 있습니다. 경선 탈락해도 원광수 시장은 놓지 않는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야. 나는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다. 나는 만두 축제로 50만 명도 불러모았고 반도체도 이렇게 다 생태계 조성해놨고 주차장도 이렇게 늘려놔가지고 시민 행복을 뭐 이게 올려놨는데 내가 왜 떨어져야 되냐? 나 무소속으로 나간다. 나는 당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그렇지. 지지를 받는 시장이다. 시민들은 나를 알아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소속 출마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벌써부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알 수가 없죠. 아, 그쵸. 아직 뭐 그리고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런 것까지 염두해두면 안 되죠. 그 그렇죠. 지금 여당에서 내가 있는데 뭐 재미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경선을 가더라도 내가 이긴다, 설사 가더라도 이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원주에 이미 그랬던 사례가 한 번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으로 거슬러 가보면 당시 지방선거에서 이 한나라당이 원경묵 이제 당시 김기열 맞아요. 현직 시장과 원경묵 이제 후보가 어떻게 보면 경선을 붙었는데 현역 교체가 됐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네. 원경묵 후보가 이겨가지고 본선에 나갔죠. 근데 김기열 당시 시장이 경선 불복 나 나갈 거야 무소속 출마를 하셔서 결국 다 나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원창목 후보 민주당의 원창목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일이 있었죠. 그 당시 김기열 후보가 무소속으로 13.74%나 득표를 했어요. 아, 그래도 그래서 원경 후보와 김기열 후보 합치면은 대략 얼마야? 47. 이기네. 이기는 걸로 그럼요, 나왔어요. 이겨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당이 분열하는 바람에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사례가 이미 네네. 있었다. 그래서 2010년에 재판을 과연 되는 지방선거에서 재현할 것이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당 입장에서는 근데 김기열 당시 시장님은 네. 관서시장 때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런 게 있었는데 3선을 이미 하셨던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4선을 도전하셨던 거였는데 글쎄요 원광 시장은 그 정도 어쨌든 탄탄한 또 지지 기반을 갖고 계시다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보면은 요 정도 후보군을 우리가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한참 남았다면 또 한참 남았습니다. 네네. 얼마 안 남았다면 또 얼마 안 남았고 앞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윤곽을 좀 더 우리도 한번 예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포럼이나 이런 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가 또 내년에 지방선거 때 화두가 될 아젠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확실히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구나.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근데 난 사실 시장도 궁금하죠. 이 도지사 누구 할지도 이게 궁금한데. 그런 의미에서 바로 다음 이슈는 우리 김진태 도지사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김진태 도지사가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도 직접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것만으로도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이번 주에는 더 큰 보도가 나왔어요. 김진태 지사 공천에 아예 김건희 여사가 이제 관여한 정황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 네. 뉴스타파가 검찰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19일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 아니 근데 이거 보고 진짜 궁금했던 게 검찰 수사 보고서가 이렇게 막 그냥 나와도 되는 거예요? 뭐 우린 땡큐죠 뭐 이럴 때 나오잖아요. 아니 뭐 지금 뭐 내란 수계 수사에서는 뭐 다 공표되고 있는데 뭐 이럴 아니 땐또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뭐 비사실 맞아요. 공표라는 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간 그래요. 뭐 그건 또 나중에 한번 다시 짚어볼 문제고 네네. 요거 한번 기사를 우리가 좀 대략 좀 같이 읽어보면서 맞아요. 네. 논평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2022년 4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한창 강원도지사 공천 경쟁이 치열할 때였어요. 네네. 이 4월 13일 오전에 김진태 지사가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저는 이 상황에서도 명 대표님 믿고 어젯밤 잘 잤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조개 몇 개를 주우러 강원도 정선으로 출발했습니다. 부디 이 고난을 이겨내길 믿습니다. 아멘. 에이멘. 이런 아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명대표를 믿고 잠을 잘 잤으며 그러니까 아멘을 붙인다는 건 대단한 이 신앙, 이건 충성심을 넘어서 신앙심이에요. 신앙심.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충성을 바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행간을 읽으면 그거죠. 뭐 공천 지금 탈락 위기인데 네네. 그래도 우리 명 대표만 믿는다, 명태균 씨만 믿는다라는 취지로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마침 이날 밤이죠. 4월 13일 밤 10시 39분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당시 이제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할 수 있다. 네네. 전력 공천할 수 있다. 왜냐 김진태 당시는 5.18 발언 포함해서 문제가 많잖아. 맞아요. 컷오프야. 막 이래가지고 전력 공천 황전 앵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진태 캠프가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 막 이런 내용까지도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보도 약 1시간 24분 후인 4월 14일 새벽 0시 3분에
명태균 씨는 김진태 지사에게 돌연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바로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를 전송했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를 하도록 명 씨가 알선한 정황이 여기서 나타난 건데요. 그쵸.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미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명태균 씨가 작년 11월 9일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측으로서는 태극기 부대를 뒤에 업고 있는 김진태와 화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21년 6월부터 7월경에 양측이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준 적이 있다. 진술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김진태와 윤석열 쪽을 좀 연결시켜 주려고 하고 있었고, 네네. 그리고 아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까지 이제 전송을 해주는 단 모양새. 어떻게 보면 1년의 시차를 두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원래 김진태와 이제 윤석열은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였나 인사청문회나 그때 막 장모님 의혹 맞아요. 캐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막 김진태가 그걸 기억 안 하고 있겠습니까? 이 윤석열의 이 옹졸한 마음이 지금 모습 보면 다 기억하고 있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그래서 단수공천을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는 네. 전략적으로 윈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태극기와 친한 김진태와 손을 잡아야 되고, 이제는 또 김진태가 반대로 경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과 손을 잡아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연락을 좀 알선한 것이 아닐까, 명태균 씨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이러한 흐름에서 갑자기 연락처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국민의힘 공관위는 처음에 이제 황상무 앵커를 단수 공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자 김 지사는 바로 이날 오전 9시 45분에 명태균 씨에게 황상무 단수 추천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리고 1분 후인 오전 9시 46분에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와 통화를 하면서, 이 강혜경 씨는 이제 명태균 씨의 어떻게 보면 최측근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강혜경 씨와 통화해서 어제 김진태 날라갈라 하다가 어젯밤에 살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문자를 받고 난 뒤 1분 후에. 그러니까 모종의 움직임이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대외적 발표는 황상무 단수 공천 이렇게 나왔지만 안에서는 뭐 날라갈라 하다가 내가 살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그쵸. 보면은 네. 뒤에선 또 딴 공작이 뭔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지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 바로 공관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명태균 씨에게 보내면서 제가 입장문을 이렇게 냈습니다라고 했고, 명태균 씨는 잘하셨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로부터 나흘 후인 4월 18일 오후 국민의힘 공관위는 황전 앵커 단수 공천을 뒤집고 경선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미 결정을 했는데 이걸 뒤집는 경우가 사실 아주 뭐 특별한 뭔가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닌 이상은 맞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발표 전에 이렇게 뭐 할 거다 예정이 됐다가 그 확정이 될 때는 바꿀 수도 있어도, 그렇죠. 발표된 이후에 그걸 철회하고 다시금 경선으로 바꾸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김진태 대부분은. 지사가 뭐 그 사이 그 180도 달라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뭐 물론 뭐 단식 농성 정도 한 거 단식 가지고 그거 했다고 번복할 거면 애초에 컷오프를 안 시켰겠죠. 네네.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날 경선을 하기로 결정된 날, 번복된 날 4월 18일 밤 9시 57분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와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진태는 내가 살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는 분이 갔는데 벌떡 일어나서 손을 잡고 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손잡고 막 흔들더라고 하더라. 김진태가 막 그랬다는 얘기죠. 네네. 이어서 김진태가 나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사모님 그리고 그래서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내가 김진태 살렸어. 내가 해결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물론 이 명태균 씨의 정치 브로커라는 이 특성상 좀 허풍도 있고 그렇죠. 좀 과장도 네네. 있고 뭐 어깨에 힘들어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황상 근데 어쨌든 뭔가 명태균 씨가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맞아요. 이렇게 네. 드러난 이상 우리는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뭐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를 준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서 연결을 해주면서도 힘을 내가 실어줬다. 왜냐면 이런 거겠죠. 악귀가 맞아 떨어지니까. 네. 이게 실제로 아니 그게 아니라면은 김진태 지사가 굳이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까지 네. 충성을 바치는 듯한 꼬박꼬박 문자를 보내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고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캠프 관계자랑 상의를 해야지 왜 명태균 씨랑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내가 김진태를 살렸다는 명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네네. 거죠. 뉴스타파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요거 재밌더라고요. 4월 23일 경선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진태 지사가
이날 이기죠. 맞아요. 결국에는 네. 뭐 아무래도 뭐 인지도도 높고 그쵸. 당내 활동도 네. 더 많았으니까 황전 앵커를 꺾고 강원도지사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그로부터 엿새 후인 4월 29일 김진태 지사는 명태균 씨에게 강원도 원주 소재 고깃집 주소를 보냅니다. 원주 소재 고깃집. 원주 소재 고깃집. 네. 이게 뉴스타파에서는 이제 모자이크로 처리를 했는데 저쪽 장미공원길에 있는 모 고깃집 같은데 뭐 더 이상 저희가 파지 않겠습니다만은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은 아는 고깃집인 것 같아요. 한번 뉴스타파 보도를 보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뭐 고급진 고깃집이겠죠, 뭐. 그래요? 네, 뭐, 아무튼 뭐 이런 분들이 가실 만한 고깃집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뉴스 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은 김 지사가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원주에서 선거 유세를 벌인 날이다. 그러니까 근데 지방선거 앞두고 네네. 이제 같이 원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와 함께. 그래서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최모 씨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날 명 씨와 김영선 의원이 원주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으며 김진태 지사도 함께 만났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주 고깃집 회동을 김진태와 명태균이 가졌다. 그쵸. 여기서 원주가 등장을 네. 한다.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김영선 의원도 맞아요. 여기서 네. 이제 또 이름이 언급이 된다. 김영선 의원이 원주까지 왔어, 근데? 우리 원주가 나름 이 명태균 게이트에 핵심. 좀 복판에 좀 연루가 돼 있구만. 이게 참 이 고깃집도 뭐 수사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뭐 참고인 조사나 그쵸.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뭐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뉴스타파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강원도지사 후보 선정은 물론 선거 기간에도 명태균, 김진태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아주 긴밀한 사이였다. 네네. 그래서 검찰 수사 보고서를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김 지사가 명태균 씨의 가족을 강원도청과 도지사 공관에 초청해 찍은 사진도 있다는 거예요. 오. 이거는 근데 꽤 친하지 않고서야 공관에 그쵸. 초대를 하고 네. 도청에 초대하고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아니 그리고 뭐 당사자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을 초대했다라는 것도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명태균 씨와 같이 도청 이렇게 어떤 면담실에서 찍은 사진 김 지사가 네네. 그거는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 지사가 명 씨를 얼마나 각별히 챙겼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또 얼마나 귀중한 손님으로 여겼는지도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죠.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김진태가 레고랜드 사태 등등과 관련하여 저에게 자문을 구해서 도와준 일이 있다 보니 너 어떻게 도와줬길래 레고랜드 사태가 그렇게 된 거야? 아니, 레고랜드 사태도 도와줬으면 근데 도와줬는데 왜 그렇게 일이 된 거야? 아무튼 자 김진태가 저희 가족을 강원도청에 초청하여 찾아간 사실이 있다. 명태균은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진도 나왔으니까 빼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고마워서 불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맞아요. 아니 근데 보좌관들 다 있는데 명태균이 뭔데 조언을 하고 그거를 그렇게 귀담아 들었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아니 그 주변 사람들도 조금 의아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비선 라인이야 네. 뭐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 씨는 그러나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김 지사의 공천을 도운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작년엔 그랬다는 겁니다. 네네. 오세훈 홍준표 시장에게는 적대적이지만 김진태 지사에게는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명 씨가 강원도지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확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 명태균 씨 2판 4판이잖아요. 어차피 윤석열 탄핵되고 자기도 지금 이제 살아야 되는 판인데 네네. 말 바꿀지도 모른다. 이제 지금 명태균 씨 입장 과연 어떨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고 맞아요. 어차피 지금 이제 특검이 또 발의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쨌든 수사 과정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또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드러난 정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거 거짓말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점점 더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기되는 의혹들이 맞아요. 증거도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씩 실제 대화들 아니면 실제 사진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그래서 검찰 수사 보고서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태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는 묘책을 명 씨와 상의하는 대화 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많이 물어봤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김진태 지사가 하도 정치적 위기가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명 씨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인 공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면 현직 도지사가 민간인인 명 씨에게 이렇게 의존할 이유가 따로 있을지 의심될 그쵸. 정도다라고 뉴스타파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조만간 후속 보도로 밝힐 계획이다라면서 이제 예고까지 했는데 뉴스타파 또 시리즈가 있나 봅니다. 밝힐 계획이라는 건 이미 뭐가 있는 거죠. 이미 다 때문에. 확보해놨고 김진태의 이제 반론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보도 들어가는
맞아요. 원래 네. 기자들이 100을 갖고 있으면 한 20 까고 상대 반응 보면서 또 한 40 까고 한 번에 80, 100 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전략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뉴스타파 얼마나 갖고 있을지 김진태 지사 초조할 겁니다. 얘네 얼마나 알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 어쨌든 뭐 지금 강원 정가는 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명 씨에게 공천 과정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임을 짐작하는 내용이라면서 김진태 지사에게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 측은 원래 그동안은 사실 무근이다. 나는 맞아요. 단식 네. 농성을 통해서 공천 기회를 얻은 거지 무슨 뭐 공천 개입이 있고 뭐 그랬냐 이랬는데 요번엔 묘하게 좀 바뀌었어요. 정치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교류한다. 있는 그대로 봐달라 입장을 밝혔는데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럼 뭐 공천 그렇죠. 아니, 개입하고 뭐 민간인한테 이렇게 다 충성 바치고 뭐 이랬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봐달라는 건지. 아멘 했잖아요. 아멘 하고 뭐 어떻게 이걸 그대로 보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김진태 지사. 아.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 레고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산불 때 골프 쳤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구설수, 뭐 정책 실패 요걸로 봐줄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비리 의혹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과하고 끝낼 수가 그럼요. 없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이제 수사가 들어가서 정말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김진태 지사가 자기 말 맞다나 정말 뭐 농성 단식 농성을 해서 떳떳하게 공천 기회를 따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돼.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이 통과가 돼야 되네. 최상목이 이거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이 원주 고깃집 회동까지 했던 김진태, 명태균 씨의 이제 이야기 앞으로 후속 보도까지 저희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얼마나 또 구체적으로 나올지. 그래. 네. 아유 씁쓸해요. 원주통신 마지막.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한우 등 5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호연 국민의힘 원주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했어요. 네, 이게 100만 원부터 박탈이잖아요. 맞아요. 의원직. 근데 90만 원. 이게 원광수 시장도 1심, 2심 다 90만 원으로 구제해줬잖아요. 유호연 의원도 90만 원. 이게 기가 막히게 판사가 부십니다. 기가 막히게 때리죠. 야. 어떻게든 살려줍니다. 네. 우리 유호연은 참고로 지역구는 흥업, 판부, 신림, 명륜, 이동인데 하여간 요 중에 하나에 있는 이제 네.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고기를 샀다가 어떻게 보면 기부 행위 위반으로 그쵸. 네. 이제 지역구 원래 직원한테 사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공무원. 근데 이제 위반으로 기소가 됐던 거죠. 어쨌든 선거 사범으로는 인정이 된 겁니다. 유호연은 선거 사범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의원직만 유지가 된 거지 유죄는 맞아요 지금. 유원은 이렇게 항변했었어요. 업무 연장선상에서 식사를 한 것이다. 법 위반에 고의가 없었다 호소했지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정당 활동 경력에 비춰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니 뭐 정당 활동 원투데이 했냐 그럼요. 이걸 몰랐던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조금만 노력했다면 위법성을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던 거. 원래 이제 의원들이나 이런 정당 활동하시는 분들 습관이 돼 있거든요. 이거 네네. 해도 괜찮습니까? 선관위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거 맞아요. 판단해 주는 네. 일.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사주면은 이 조심성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니냐. 이거 문제될 거란 걸 몰랐다는 게 막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본 건데 다만 초범인 점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초범이라서 100만 원까지는 안 할게. 90만 원 정도 때려줄게. 다만 너 조심해. 뭐 이런 거죠. 다만 다만 꼭 이렇게 깎아주세요. 네. 원광수장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건데 이제 같이 기소된 면사무소장에게는 벌금 또 50만 원이 선고됐어요. 자 어쨌든 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이제 90만 원 나왔으니까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2심으로 갈 수도 있죠. 맞아요. 검찰이 항소할 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2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한숨 돌렸어요. 90만 원이니까. 근데 문제는 더 큰 게 남아 있다는 거야. 유호연 의원이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지역구 족구장 공사업체 수의계약 과정에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하나 또 있습니다. 외압 의혹 있고요. 네. 그리고 원주천 유입 침사지 개량 사업 하도급 업체 선정에도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읍면 공무원 전보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의혹이 왜 이렇게 많아 이분은 도대체. 이거 줄줄이 다 지금 수사 중이에요. 아니 이거 혹시 뭐 합선 안 됩니까 이런 거? 이거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유호연 의원의 원주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게 됐는데 맞아요. 원주시의회 역사상 사상 처음 있는 최초. 네. 일이었죠. 사무실이 압수수색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유 의원은 압수수색 혐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하긴 했는데 모르죠. 뭐 이제 경찰 수사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현 의원 뭐 지금 당장 한숨 돌렸을지 모르더라도 이제 곧 있으면 또 이 수사와 또 재판 이어지거든요. 이거 뭐 부분웅선이 아니라 이거 고개가 한 3-4개는 더 남아 있어가지고 한간에는 뭐 구속 얘기까지 나오고 있긴 한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선거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래가지고 다음 공천은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닌가. 너무 그렇죠. 구설수가 네. 많아가지고 이분은 뭐 저희가 사실 방송 초창기 때도 헌정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발언권을 왜 안 줘요 가지고 맞아요. 이 말이 많았던 분인데 끝까지 참 탈도 많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더 물론 이제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시민분들이 이런 부분을 더 잘 기억해야 하는 게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로 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뽑은 의원이 우리의 의견을 정말 잘 대변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영달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 이 권한을 사용한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시민들이 기억하고 그 다음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반드시 심판을 하거나 더 잘 기억해야 한다는 지점인 거죠. 네, 요현 의원 지역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흥업 판부 신림 명륜 이동입니다. 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아주 합리적인 또 판단을 해주시기를 네. 바라겠고요. 오늘 원주통신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내일은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넘어서 직접 전해드립니다로 처음으로 가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이게 많아 사실은. 맞아요. 막 무슨 네. 패키지, 뭐 예비 창업, 초기 창업, 뭐 창업 도약, 뭐 재도전 성공, 뭐 특화 창업, 뭐 그리고 등등등. 분야도 많아. 무슨 요즘 AI 뭐 AI, 특화 뭐 IR, 뭐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다음에 뭐 세대도 뭐 청년 창업 뭐 나한테 맞는 게 도대체 뭐냐 맞아요. 헷갈릴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전문가분께 좀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김재학 전략투자본부장님께 저희가 직접 이 강원 창경 센터를 가가지고 네네.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일 네. 한번 꽤 긴 시간을 했거든요. 긴 시간 한번 아니 또 근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사업의 취지라든지 아니면 요 사업을 신청하면서 유의할 점 이런 건 되게 진짜 디테일하게 네, 주셨어.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팁도 주시고요. 네. 비하인드까지 주셨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기술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디서 감상할 수 있나요? 네, 원전은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망할 팟빵 이거 저작권 물론 중요합니다. 네. 저작권을. 근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조치가 되니까 맞아요. 저희가 팟빵은 당분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오늘 153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존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